한 번 했죠. 올해 뭐 했습니까? 올해는 중국에 TCL이라는 전자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자회사 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뭐 동부대우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CL은 중국 전국구 기준으로 넘버 3 안에 들어오는 가전제품 회사예요. 전자회사예요. 뭐 냉장고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모니터도 나오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런 전자회사예요. 그 회사의 물량을 대한통운이 운송하기로 했어요. 근데 중국은 법에 의해서 외자가 외국에서 중국 내에서 경영을 하거나 회사를 차려서 기업 경영을 할 때 외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중국 법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중국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자가 지분율을 100%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에서는 합작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돼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TCL하고 대한통운하고 TCL의 물류를 책임지는 TCL의 자회사 CJ 스피덱스를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8월 1일날 사인했어요. 8월 1일날 사인할 때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대한통운이 물류로는 잘하고 또 작년에 중국에 있는 로킨사 인수했잖아. 중국에 있는 지금은 이제 CJ 로킨이 됐죠. 로킨사는 어떤 회사냐? 중국 전국구. 중국은 북경과 상해가 우리나라의 부산과 서울의 개념이 아니죠. 북경과 상해는 다른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북경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권 갱신을 하려면 북경에 가야 돼요. 여권 갱신을 하려면 내가 상해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데 여권은 북경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상해 출입국관리소 사무소 가가지고 여권 갱신이 안 돼. 이 사람은 북경 사람이거든. 그래서 북경에 가야 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전국구를 기준으로 냉동 물류 1위 하는 회사가 CJ 로킨사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대한통운이 인수했죠. TCL이 그걸 보고 야 대한통운 잘하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8월 1일날 이제 사인했는데 8월 1일날 사인하면서 그래도 이제 외국계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모든 물량을 100% 다 주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70%나 80% 정도를 해봅시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인하는 날 TCL의 이제 회장님이시죠. 최고 경영자께서 대한통운에 대한 회사 소개, 사업 소개 그리고 사람들 만나보고 전문성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하더니만 그 자리에서 대한통운이 다 해. 대한통운이 다 하면 되지 뭐 그걸 뭘 고민해. 대한통운이 다 합시다. TCL 경영진도 깡놀, 우리 경영진도 깡놀. 빨리 사인해야 되겠다. 사인했죠. 그렇게 글로벌로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만 관심이 있느냐? 중국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 중국 시장이 중요하고 큰 시장이니까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죠. 모든 글로벌 기업이 중국 시장을 버리고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겠다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중국 마켓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대한통운은 이미 전 세계 22개국에 42개의 법인 밑에는 이제 지점도 있고 지사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22개의 101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아니 뭐 지금이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내 기업 중에 20개국 이상 진출한 국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업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몇 개 안 나와요. 대한통운은 역사와 전통의 대한통운임에 틀림없지만 과거에 물류만을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성 물류를 하고 있던 대한통운은 이제 아닙니다. 대한통운은 분명히 종합물류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22개국에 진출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2개국 중에는 아프리카, 남아공, 탄자니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남아공, 탄자니아에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에 왜 진출했겠어요, 물류기업이? 아프리카에는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배에다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공산품을 또 수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물류죠. 그러니 아프리카에도 진출을 해야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실제로 진출해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은 이제 글로벌 진출을 활발히 함과 동시에 요즘에 대한통운의 화두는 뭐냐면 결국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돼야 된다가 화두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잘 나가니까 여기 해외 진출했어 이러고 와가지고 배 튕기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해외 법인을 현지화시키고 그 현지의 문화와 물류 사업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하는 거, 그게 이제 글로벌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쳐서 우리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또 화두예요. 특히 중국이 더 그렇죠. 중국은 가가지고 외국인 티내고 뭐 이러면 중국 사람들은 콧방귀 났대요. 특히 경영진일수록. 그래서 대한통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거에 몸으로 하는 물류 사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고속버스 10대 정도 불러가지고 싹 태워가지고 대한통운 물류센터 한번 갑시다 이러고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이 하는 게 많을까요? 기계가 하는 게 많을까요? 이제 51대 49여도 기계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멋있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자동화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가서 보면 누군가 트럭에 문을 열고 짐을 내려야죠. 지게차가 내려요. 지게차 운전은 사람이 하지. 하지만 지게차라는 수단 자체도 자동화 수단이고, 내리면 컨베이어 벨트에 올립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건 누가요? 그건 사람이 하죠.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따라 얘가 쭉 가요. 쭉 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스캔 터널이 나와요. 스캐너가 팔각에서, 얘가 바코드가 어디에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팔각에서 스캐닝을 합니다. 삑 하고 인식돼요. 그러면 얘는 서소문 중구에 있는 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실에 가야 되는 물건이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다가 탈칵 하고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탈칵하면서 밑으로 떨어져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박스가 있어요. 종이 박스 이런 거 말고 플라스틱 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탈칵하고 내려오는 요 지점은 다 여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으로 와야 되는 물건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글로. 그러면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그 박스가 닫히면 뚜껑 딱 닫고 그 위에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코딱지만 딱 붙이면 끝. 그러면 그 박스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요.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따라 또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트럭이 이제 싣고 가야 되니까 뒷공무니를 열고 있어요. 쭉 와서 딱 내려오면 지게차가 납작 들어가지고 트럭에 딱 실어요. 끝. 트럭 문 닫고 갑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 특히 여성인력 같은 경우에 올리브영 다 아시죠? CJ 계열사예요. 올리브영은 무인 배송을 해요. 매일매일 화장품이나 뭐 간단한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전국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에 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올리브영 센터, 대한통운이 올리브영 물류센터를 당연히 운영하고 있겠죠. 매일 전국으로 다 물량이 나갑니다. 무인 배송이라는 건 뭐냐면 영업시간이 끝나면 삑삑삑삑삑 해서 보안 잠금하고 올리브영 직원 퇴근할 거 아니에요. 올리브영 센터에 배송하는 직원, 그 직원은 내가 맡은 구역에 있는 올리브영 센터의 보안 넘버를 알아요. 밤에 가는 거야. 혹은 새벽에 가거나. 왜? 낮에 고객들이 있는 영업시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밤에 가서 삑삑삑삑삑 하고 열고, 그리고선 거기에 박스 딱 내려놓고 다시 삑삑삑삑 하고 나옵니다. 요즘 물류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종이 박스 테이핑하는 거, 여러분 마트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마트에 가서 장 봤는데 장 이만큼 보면 계산하고 나와가지고 저쪽 끝에 가갖고 박스에다 담아서 이렇게 테이핑 하잖아요. 요즘은 물류 자동화 설비 때문에 박스가 이제 펴져 있는 상태, 평면으로 누워 있는 상태, 컨베이어 벨트 따라옵니다. 위 와가지고 툭툭툭툭 하면 얘가 박스가 이렇게 조립이 돼요. 박스 형태로. 그러면 다음으로 가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덜컹 하면서 얘가 뒤집혀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서 테이핑으로 쫙 바릅니다. 그리고 정해진 물건을 그 박스에 담아요.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제 물류 사업을 노가다 사업으로, 그리고 힘든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우리 지금 현재 부모님 세대가 우리 경영진 분들이시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세대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이나 어디에서 보면 뭐 아마존이 무슨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를 뭐 인수해갖고 로봇을 뭐 갖다 놨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물류 자동화의 한 모습입니다. 대한통운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얘기는 다 했어요.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을 강요하거나 질문을 쥐어짜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사실 질문이 없으면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가면 되지. 그래서 질문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요. 이거 한번 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 안에 있지만 이거 한번 보시죠. 동영상, 회사 소개 동영상 준비해 왔습니다. 안 봐도 돼요. 왜냐고요? 내가 여기 있잖아. 안 봐도 돼요. 네, 대한통운은 1930년부터 시작해서 물류사업을 영위해왔고 2020년에 글로벌 탑5 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성장의 가속도를 매우 높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체 성장만으로는 현재 5조 5천억 수준에서 25조까지 자체 성장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M&A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물류센터 전국에 12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 지점은 전국에 한 190개 정도, 180여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인프라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해운항만, 항만, 통통배 들어, 오징어잡이배 들어오는 항구 말고 항만.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 틀면 꼭 나오는 영상 두 가지 있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만의 모습이 꼭 나와요, 애국가에.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붉은 항마가 응원하는 모습 꼭 나오죠. 애국가에 나오는 항만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 항만은 대한통운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항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소유는 나라 소유고 이제 관리와 운영은 대한통운이 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항만을 얘기해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목포항, 군산항 다 대한통운에서 현장에 지사들이 있어요. 지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항들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전 세계 22개국에 4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법인 밑에 지정지사까지 합치면 전 세계 101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앞으로 저렇게 갖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2020년에 우리가 글로벌 탑5 물류기업이 되려면 저것보다 더 나가야죠. 저것보다 더 나가야죠. 이제 8월 1일자로 쌓이는 중국 TCL의 CJ 스피덱스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거기도 지점지사, 이게 전국 중국 내에 중국 전국망을 물류망 네트워크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게 120개, 140개, 180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그래서 대한통운은 분명히 이미 글로벌 물류기업이 되어 있다. 여기 세계지도에 보면
북미권 그리고 남미권은 아직 좀 약해요. 남미권은 일단 우리 주재원들을 보내면 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내면 안전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진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이제 남미 지역은 아직 물류가 이렇게 선진화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진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좀 금방 가기는 또 좀 걱정되고 어려운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담입니다만 멕시코에 가면 한국인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해외 멕시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집에 가면 나 총 있어 라고 하세요. 총을 맞을 수는 없잖아. 총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나도 집에 가면 총 있어. 누가 총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아시아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밑에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죠. 여기가 아프리카죠. 남아공하고 탄자니아에도 실제로 진출해 있습니다. 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2013년에는 CJ 스마트카고라는 중국 청도와 상해에서 포워딩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기업들의 인수 검토를 하다가 중국의 전국구 냉동물류 1위 하는 CJ 로킨사를 인수했죠. 그리고 이번에 스피덱스, TCL의 물류 자회사인 스피덱스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은 아주 활발하게 많이 더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신입사원 대졸공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9월 초에 지원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9월 초에 지원자 모집을 시작하니까 CJ그룹 홈페이지에 가면 CJ그룹 홈페이지에 CJ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채용 정보가 담겨있는 채용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9월 초에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계열사에 어느 직무로 내가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셔야죠. 그건 내가 정해줄 수 없잖아요. 스스로 판단하셔서 대한통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통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한통운은 SCM이라는 직무가 열릴 겁니다. 이번 하반기 대졸공채 SCM은 통합 직무예요.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이 통합된 것이냐? 물류 운영, 물류 영업, SCM 컨설턴트. SCM 컨설턴트가 이제 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요만큼이라도 알겠죠. 컨설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통합 직무입니다. 그러면 왜 물류 운영, 물류 영업, SCM 컨설턴트 따로 안 뽑고 저렇게 통합으로 뽑아요? 따로 뽑은 적도 있어요. 제가 이걸 통합한 게 2015년부터 통합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통운 입사하고 나면 그룹 입문교육도 받아야지, 대한통운 입문교육도 받아야지, 그리고 나면 신입사원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또 한 달짜리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해야지. 그리고 나면 현장에 이제 체험식이죠. 체험식으로 이제 순환 근무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대한통운 물류 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을 알아야 일을 하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게다가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체험식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걸 다 하고 나면 그때서야 신입사원 스스로 그리고 이런 인사체험 담당자도 쟤는 영업 쪽이 좀 잘 맞겠다. 저 친구는 운영 쪽이 좀 더 잘 맞겠다. 라고는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신입사원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지원하는 당시에 대한통운 시설을 눈으로 견학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일을 체험을 해보기로 했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대학생 마인드로 저는 그냥 영업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저는 활발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통합직무를 뽑고
순환근무까지 다 마치고 뭐 인문교육 받고 뭐 하고 프로젝트 하고 순환근무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때 배치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바 그리고 회사에도 다 TO라는 게 있죠. TO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TO와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잘 조율해서 배치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통합직무를 뽑습니다. 단 그런 직무들은 별도로 뽑아요. 이번 하반기에도 법무가 하나 열릴 거예요. 법무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법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법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러한 경영지원 쪽의 직무는 별도로 오픈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법무는 하나 오픈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 SCM 통합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류 운영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물류사업 현장, 그게 물류센터든 택배 지점이든 회원항만이든 여러분이 그거 뭐죠? 이거 머리 쓰는 거 그거 뭐죠? 그거 뭐야? 그거 안전모 하이바라고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요. 안전모 쓰고 목장갑 끼고 삽 들고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땅 파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졸공채 신입사원을 뽑으면 그거 시키려고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체험을 해봐야지.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물류사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고충도 있고 이렇게 현장이 돌아가는구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본업은 아니에요. 결코. 누군가가 물류 운영이라는 것은 물류센터라고 치면 스타벅스 우리 고객사라고 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오늘 입고되는 물량은 무엇이 커피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어떤 커피가 몇 시에 몇 트럭 몇 박스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고를 하려면 A 커피를 100봉 100박스 출고해달래요. 근데 재고를 보니까 99박스밖에 없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전국의 어느 지점에가는 한 박스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고 관리도 누군가는 미리 해야 돼. 그 재고 관리를 위해서 등짐을 지고 재고 관리하는 존에 가서 A커피 존에 가서 A커피를 쌓는 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물류 운영은 입고, 출고, 재고 관리. 자, 출고했어요. 뭐 무슨 트럭이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차를 해야지. 그걸 물류 운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이바 쓰고 목장갑 끼고 땅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멋있게 얘기하면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오퍼레이팅이라고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은 세일즈맨이고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이게 통합된 직무가 SCM 통합 직무입니다. 법무 열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법무는 법학과 전공자들 우대하죠. 법학과 전공자들 우대합니다. 신입하고 글로벌 전형이 있어요. 대졸공채 밑에 보면 여러 가지의 줄기들이 있어요. 그 줄기 중에 하나 신입 전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일반 대졸공채여가지고 이제 졸업 예정자이거나 혹은 이미 졸업을 했거나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진행하는 거. 글로벌 전형은 무엇이냐? 대한통운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전형으로 물류에 대한 기초 역량, 기초 지식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친구들. 대한통운은 그냥 대충 아무나 뽑겠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대한통운은 10개의 전략어를 선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디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터키어 3개는 기억이 안 나요. 페르시아어 2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10개의 전략어를 선정했고요. 나중에 CJ그룹의 대졸공채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 대한통운 글로벌 전형 소개하는欄에 그 언어가 그 10개의 언어를 우대한다라고 뜹니다. 글로벌 진출하려면 러시아를 진출해요.
러시아 말이 돼야 그 다음에 사업이 되든지 뭐를 되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인력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글로벌 전형. 그러면 어떻게 그 언어를 잘하는지 알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학 점수를 기준 점수 이상으로 갖고 있거나, 미안하지만 영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학 점수를 그 10개 언어 중에 하나를 기준 점수 이상을 갖고 있거나, 그 언어의 전공자이거나, 아니면 나는 어학 점수도 없고 뭐 전공자도 아니야. 근데 나는 베트남어를 엄청 잘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겠어요? 아빠가 베트남 주재원이어가지고 고등학교 베트남에서 나온 거예요. 베트남어를 엄청 잘하겠죠. 아, 근데 베트남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학 성적을 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그러니 점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검증을 하지. 어떻게 해요? 나중에 1차 면접 보고 나서 글로벌 전형에 지원했는데 객관적인 기준 점수가 없다. 전공자도 아니고 어학 점수가 없다. 이러면 원어민하고 버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게 바로 글로벌 전형이에요. 그게 9월 초에 모집이 오픈됩니다. CJ그룹 홈페이지. 당연히 서류 전형 지나고 나면 인적성 검사 보고, 그리고 나면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까지 합격하고 나면 입사는 내년 1월에. 내년 1월에. 인턴 전형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대상자가 4학년 1학기, 7학기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월달에 입사를 못하잖아요. 지금 이번 학기가 7학기니까 다음에 또 3월부터 6월까지 8학기를 다녀야 졸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인턴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이분들은 똑같이 서류 심사하고 인적성 검사 보고, 그리고 1차 면접까지 한 다음에 방학 기간에 인턴십을 합니다. 겨울방학에 인턴십을 5주 해요. 그래서 인턴십 마지막 날 임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까지 합격하고 나면 학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8학기를 맞아 수강하고 졸업 자격을 취득한 뒤에 내년 7월에 입사하는 거죠. 그게 인턴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취업 준비 언제부터 해요? 3학년 되면 취업 준비하죠.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합니다. 4학년 1학기면 취업 준비, 신입사원의 역량을 갖춘 준비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미리 좀 서먹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서류 전형.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저 오늘 사무실이 바로 여기여가지고 가방을 안 갖고 왔네. 대졸공채 시즌이 시작되면 제가 어딜 가도 이 얘기를 하는데, 제 가방에 안약 넣어갖고 가요. 서류를 다 봐야 되니까. 실제로 다 봐요. 여러분 인사 지원할 때 종이에다 볼펜으로 써서 내는 거 아니죠? 인터넷에 업로드 하잖아요. 심사할 때도 인터넷으로 봐요. 화면으로 보면 눈이 아프지. 안약 가지고요. 오늘도 제 가방에 안약 있어요. 이제 너 갖고 다녀야 될 때가 됐구만. 그러고 너 갖고 다니는 거죠. 실제로 다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 CJ만의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진, 학교, 이름은 안 봐요. 시스템에 이력서가 출력돼서 화면에 이력서가 나올 때 사진은 이제 내지도 않고, 사진, 이름, 학교는 아예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은 유교국가입니다. 그러면 유교국가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심지어 흡연 관계도 이게 뭐 이 넷 중에 하나가 걸리면 팔이 안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사진, 이름, 학교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개를 조합하면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 수 있다. 이 세 개를 안 보고 서류 심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거짓말이 있으면 전 딸려가야 돼요. 그렇게 서류 심사하고 있고요. 인적성 검사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CAT라고 보여지는 것은 기초 인지능력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IQ 테스트 같은 거. 1, 3, 5, 가로, 9 있으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7,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삼각형 나오고 사각형 나오고 그 다음 오각형 나왔어. 다음에 나올 도형은 무엇입니까? 그럼 육각형인 거. 이런 거. CJAT는 인성 검사예요. 성향 진단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것들이 보기들이 막 있으면 거기서 막 체크해서 넘어가는, 풀어가는 그러한 인적성 검사.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는데요. 1차 면접은 2개를 봐야 돼요. 면접 2개. 면접 2개가 뭐냐면 직무 면접하고 신측 면접이 있는데요. 직무 면접은 직무에 대한 기초 역량과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통운의 팀장급 분들이 오셔서 그래, 대한통운이 CL 사업을 하고 있는데 CL은 무슨 단어인지 아니? 그러면 CL은 컨트랙트 로지스틱스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탁받아서 운송 보관해주는 물류 토탈 서비스 사업을 CL이라고 합니다. CL이 뭔지 아는 거죠. 그럼 물류 기초영어 정도는 준비하고 면접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류 기초영어 용어라는 정보는 어디 있겠어요? 파란 녹색창에 물류 기초영어 쳐보면 귀신같이 정리해놓은 블로그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정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정보 확보를 못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 확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전문성을 물어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초. 그게 직무 면접이고요. 신측 면접은 공통 역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력, 분석력, 그 다음에 협상력,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팀을 이루고 2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서로 토론도 하고 개인 발표도 하고 집단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면접 방식이 신측 면접이에요. 임원 면접은 전통적인 방식이죠. 임원 한 2-3분, 지원자 한 3-4명 이렇게 앉아서 대화 형식으로 면접 보는 게 임원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진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실제로 만나기란 쉽지 않죠. 만났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만났는데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걸 못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볼까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인재개발팀에서 채용을 맡고 있는 서태원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쭉 보니까요. 주로 대학생으로 보여지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4학년이신 분? 3학년까지? 3학년. 네. 1, 2학년. 네. 제가 그러면 오늘 우리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입사원 채용에 관해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는 신입사원 모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혹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입사원 채용보다 채용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몇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한통운의 모든 채용은 제가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경력 채용에 관한 사항도 궁금하신 바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한통운 회사 소개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겠죠. 대한통운 택배회사 아닙니다.
대한통운은 종합물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물류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느냐? 여기에는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CL 사업 이러면 그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CL 사업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한통운이 위탁받아서 운송, 보관, 가공까지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물류 사업을 CL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택배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해운항만 사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대한통운은 배를 7척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가 얼마나냐고요? 백화점 한 5개, 6개 붙인 것만 한 사이즈의 배. 그래서 테일의 끝에 가가지고 쓰면 머리가 안 보이는, 배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보면 꼭대기가 안 보이는 그런 사이즈의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 중량물 사업,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클수록 트럭이나 비행기로는 운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배로 운송해야 합니다. 그런 해운 중량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포워딩 사업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포워딩, 그 포워드라는 영어 단어 그대로입니다. 국제무역단 주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조업에 있는 분들이 물건을 생산했어요. 근데 급히 내일까지 이걸 미국에 보내야 돼. 배로 가면 느리지만 쌀 것 같고 비행기로 가면 빠르지만 비쌀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들은 제조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 물류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럴 때 이런 물류회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내일 미국 LA에 보내야 되는 100박스 갖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한통운은 고객사가 많잖아요. 여기 100박스, 저기는 300박스, 여기는 1000박스 이걸 다 모아요. 그러면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선사, 비행기나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선사에다가 전화하는 거죠. 우리 보내야 되는 거 1000톤 갖고 있는데 내일까지 미국 가야 되는데 항공기, 화물기 스케줄 없는 거 아는데 비행기 하나 띄워줄래? 이러면 항공사 입장에서 땡큐죠. 자기네들도 증편하면 수익이 올라가니까 없던 항공편도 증편해서 만들어줘요. 이런 중간에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선사 사이에서 물류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가 무역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사업, 포워딩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거나 뭐 이제 지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거나 할 때 보면 어마무시하게 큰 사이즈로 지어놓고 뭐 무슨 물류센터 뭐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들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물류센터라고 하는데 물류센터 사업도 당연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 CL 사업을 해야 되니까. CL 사업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보관, 가공, 그리고 항만에서 배가 들어오면 뭐 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걸 하역한다고 합니다. 하역까지. 하역은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니 보관을 하기 위한 물류센터. 물류센터에서는 물건이 들어오는 거 입고, 그리고 재고 관리, 그리고 출고. 입고는 받아서 재고 관리 잘 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보관할 때에는 보관하는 이 물건의 특징에 따라서 냉동 보관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습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볼펜 같은 거는 그냥 상온에 놔둬도 되겠죠. 물건의 특징에 따라서 물류센터의 속성과 전문성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물류센터 사업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한통운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물류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컨설팅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아직 회사 생활의 경험이 없겠지만 컨설팅이라는 게 뭔지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최고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개선시켜 주거나 효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활동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물류 전문성으로는 컨설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류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높은, 그거보다 더 새로운 지식, 더 새로운 기술을 알고 있어야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국내 기업에서는 대한통운만이 유일하게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류 컨설팅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지만 대한통운의 물류 사업이 다양하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정비,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트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대한통운 직영 정비소가 있겠죠. 대한통운 직영 정비소가 있고 거기에 가면 일반 정비부터 특수 정비, 도색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에 일반 승용차들이 정비검진 받겠다고 들어오면 정비검진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몇만 원씩 내고 정비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막 정비사업을 대한통운은 물류회사니까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직영 차량을 정비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갖추고 운영하다 보니 일반 고객들이 오는 걸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비사업. 같은 개념으로 또 뭐가 있겠어요? 주유사업. 대한통운이 전국의 거점별로 많진 않아요. 몇 개의 주유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트럭들이 지나가다가 혹은 출발하다가 혹은 복귀하다가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죠. 그래서 그런 수반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대한통운은 물류 사업만 하고 있느냐? 이제는 대한통운은 물류 사업, 영어로 얘기하면 로지스틱스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이 2012년에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물류 비전에 보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더 글로벌 SCM 이노베이터라고 정의했어요. 더 글로벌 로지스틱스 이노베이터가 아니고, 그러면 로지스틱스가 아니고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이 확장된 개념으로 왜 가느냐? 아주 간단한 실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제주도에 가거나 뭐 아니면 무슨 스위스 역사 같은 데서 보면 산에 철골 구조물로 돼서 하얀색 풍경 발전기 바람개비 큰 거 돌아가는 거 다 본 적 있죠? 그 운송을 대한통운이 합니다. 그 자재의 운송을. 자재가 수입되면 부산항에, 예를 들어 부산항에 들어와요. 그러면 부산항에서 하역합니다. 하역하면 트러킹 해가지고 보관장소, 물류센터까지 와요. 그럼 물류센터에서 보관했다가 설치일에 맞춰서 트러킹으로 다시 설치 지점, 산이 되겠죠. 설치 지점까지 배송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펠러 날개 하나가 얼마나인데 그거를 거기다가 던져주고 고객한테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거 뭐 등에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설치까지 하고 빠집니다. 그게 뭐냐? 가공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직접 우리가 도색을 하고 하는 것을 하진 않지만 가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자동차의 고객사, 뭐 GM대우랄지 이런 고객사한테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건 물류의 프로세스 상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SCM의 프로세스 상에 놓여 있는 거지. 그래서 대한통운은 이제 운송만 하는, 전통과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전통적인 물류만 하는, 여기서 여기로 위치 이동시키는 그 물류 사업은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됩니다. 여러분이 대한통운이 물류 사업을 언제부터 했느냐?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대한통운은 1930년부터 물류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의 역사는 대한통운의 물류의 역사와 같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니, 무방하지 않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대한통운의 역사를 보면 1930년에 조선미국 창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벌써 회사 이름에서 창고, 지금으로 따지면 물류센터,
라는 개념이 녹아져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옆 동네에 한국운송이라는 트럭을 가지고 운송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각자 다른 회사였어요. 1930년에 조선미국 창고 주식회사가 문을 열어서 사업을 하다가 옆 동네에 한국운송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각자 따로 다른 회사로 사업을 하다가 여기는 물류센터 사업을, 여기는 운송 사업을 하다가 둘이 만나요. 그래서 야, 우리는 센터가 있고 당시 표현을 하면 창고가 있고 니들은 트럭이 있는데 야, 우리 같이 손잡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M&A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두 회사가 합쳐요. 합친 다음에 회사명을 대한통운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이제 86주년이 됩니다. 85주년이에요. 작년에 85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올해 86주년이에요. 그래서 벌써 대한통운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100주년 때는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역사성이 있고 물류에 대한 다양한 성공 경험과 또 실패 경험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멋있게 얘기하면 전문성으로, 역량으로 내재화되었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노하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컨설팅 사업까지도 대한통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물류 사업을 아주 오랫동안 성실하게 잘해왔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좋은 회사다. 여러분이 88 올림픽을 겪지 않았지만 88 올림픽이 있었다는 건 다 알 거예요. 그 전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그리고 독일에서 했지만 2006년 월드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가 행사 있죠. 국가 행사의 물량은, 운송은 전부 대한통운이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수행할 수 있는 물류기업이 국내에서는 대한통운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국내 얘기는 이만큼 하도록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2012년에 발표한 물류 비전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2020년에 지금 몇 년 남았어요? 2016년이죠. 근데 올해 이제 3분기 끝났다 치고, 자, 올해까지 쳐서 16, 17, 18, 19, 4년 남았어요. 4년 뒤에 우리는 25조짜리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5조가 되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물류회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취업이라는 걸 띄고 그냥 한 개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류기업, 글로벌 물류기업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구동성 다 나오는 회사 어디예요? DHL, FedEx, UPS 뭐 이런 데 나오죠. 그런 기업명 중에 대한통운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5손가락 안에 들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말고 글로벌에서, 지구촌에서. 자, 그럼 지금은 얼마냐? 4년 뒤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4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학년이면 입학할 때 생각해봐. 3학년이면 입시 준비할 때, 고3 때 생각해봐. 불과 어제일 같잖아. 무슨 일을 했었는지 다 기억나잖아요. 4년이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금방 4년은 다가올 텐데 그때 25조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 2015년 연말 기준으로 5조 5천억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업 경영에 참여해보진 않았지만 4년 새에 5배가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오가닉 그로스로 자체 성장만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연간 이익률이나 매출 규모나 회사의 사이즈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순수 자체 성장만으로 10% 성장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500% 5배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통운이 성장 전략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M&A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나 취업에 조금이라도 혹은 대한통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대한통운이 중국의 어느 기업을 인수했다. 그 기업은 어느 정도 사이즈더라. 헐 대박.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3년부터 글로벌 M&A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2013, 14, 15에 한 건씩 하고 있습니다.